안녕하십니까. 1월 3일 MBN 토요와이드 시작합니다. 새해 첫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으로 딸 김주애를 데리고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에 참석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입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셨습니다. 우러러 다함없는 경의심, 여가의 흠모심이 산같이 쌓아온 격정을 터칩니다. 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앞서서 영상을 보셨는데요. 금수산 태양궁전,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그러니까 북한의 선대 지도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곳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딸 김주애를 처음으로 데리고 함께 참배를 했다. 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상 김주애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22년 11월 달이거든요. 22년 11월이요.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3년 예. 이제 조금 네. 이제 넘었죠. 화성 17형을 발사할 때 예. 자기 엄마하고 자기 고모하고 같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때는 뭐 하얀 패딩을 입고 정말 어린아이의 모습이었고 아버지 예. 손 꼭 잡은 정말 그 다정스러운 부녀의 모습으로 등장을 했었는데 그 뒤로 지금 3년이 지나면서 한 40여에 같이 자기 아버지하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네. 김정은이 다닌 것이 한 400여 정도 되니까 10번에 한 번 정도는 이 김정은이가 김주애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 한 번도 금수산 태양궁전에는 안 데려갔어요. 예. 근데 이번에 처음 데리고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보통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네. 정중앙의 자리에다가 김주애를 서게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좌우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섰단 말이죠. 이른바 센터를 내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 어떻게 보면 사실상 거기 금수산 태양궁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통성의 의미,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미도 있고요. 네. 백두혈통을 개성한다는 그런 의미 하나 있고 하나는 또 뭐 신앙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뭐 불멸론이라고 하는데 예. 선대들은 죽어도 그 혁명 정신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딸을 데리고 거기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할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김정일, 김일성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이제는 김정은 저를 이을 제4세대 당신들을 쭉 이어갈 백두혈통을 이어갈 제4세대 딸이지만 김주애가 오늘 여기에 와서 참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네. 아버지한테 신고한 날이 아닌가. 김주애 입장에서 보면 정조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4세대 지도자로서 신고한 날이 아닌가.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행사였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번 저 장면을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후계 작업이 본격화된 건 아니냐, 네, 북한에서. 네. 이런 시각들이 많았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점점 이제 이게 김주애의 하는 행동이나 또 김주애에 대한 이제 호칭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사랑하는 자제분 그랬다가 존귀하신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 그러다가 이제는 영도의 한 사람이다. 영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미래를 끌고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표현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예. 김주애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보면은 자기 아버지 이제 뭐 어깨 손도 얹이고 그다음에 뭐 볼뽀뽀도 하고. 뽀뽀도 하고 예. 볼도 쓰다듬고 이런 식으로 바뀌다가 올해 이제 신년 경축년 할 때 그때도 예. 중앙에 앉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수산 태양궁전에 갔을 때도 중앙에 섰단 말이죠. 이것은 이제 어떤 성계 작업을 조금 이제 구체화해가는 그런 과정이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그런데요, 이제 네. 일각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뭐 후계 작업까지는 아니고 단순히 그냥 가족적인 이미지를 좀 부각하려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김주애 나이가 지금 알려지기로는 만 한 13대 정도 된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 아직은 너무 어리지 않느냐. 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제 2013년생이니까 예. 우리 나이로 하면 이제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예. 올해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중학교로 갈 나이입니다. 나이인데 그래봤자 뭐 이제 나이 13살, 14살밖에 안 되고 그러면은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김정희가 그렇게 뭐 건강이 나쁘냐? 물론 이제 기저질환이 있고 뭐 심장이나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제 고혈압이나 이런 문제는 있지만 네. 이제는 42이거든요. 예. 이 정도 나이에 그렇게 뭐 갑자기 이렇게 서든데서 그러니까 뭐 돌연사하는 예, 예. 그런 거는 좀 상상하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작업을 해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제일 큰 거는 아마 김정은 스스로가 느껴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가 이제 후계자가 되고 나서 바로 이제 제3세대 지도자가 된 것은 1년 조금 더 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1년 조금 더 돼서 바로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죽으니까 예. 물려받았는데 네. 물려받고 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후계 작업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고모부도 처형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 이복형도 암살을 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제 김정은 체제가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체제가 안정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김주애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은 그 누가 받아들이겠느냐 그런 생각이 이제 가장 크겠죠. 게다가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봉건 사회고 또 여성의 그런 위치가 우리 대한민국만큼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갑자기 이제 여기에 김주애를 4세대 지도자라고 이렇게 나서게 될 경우에 문제가 있고 뭐 군대든 또는 이제 북한 주민이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그런 아주 정교한 계획에 따라서 북한 주민들을 세뇌 교육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것은 이제 자기 아버지인 김정일과 비교가 됩니다. 네. 김정일은 1974년도에 후계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후계자 수업을 20년 가까이 해서 물론 이제 김일성이가 1994년도에 죽지만은 중간부터는 1980년대부터는 뭐 공동 통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 어찌됐든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김정일 중심의 체제를 완성해 놓은 상태에서 자기 아버지가 죽었단 말이죠. 근데 김정은은 안 그랬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아마 김주애로 넘어갈 경우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부터 이런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런 일들을 지금 전개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지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금수산 태양궁전을 함께 간 것도 김주애를 이제 차기 후계자로 일단 점 찍어뒀기 때문이고 네네. 이제 슬슬 후계자 수업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예. 이제 보시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9차 당대회가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열릴 것으로 네, 보이는데 이때 김주애가 공식 직함을 받게 될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예. 예상하세요? 9차 당대회가 지금 이제 예상하기로는 2월 달에 아마 열리는 것으로 그렇게 예. 뭐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김정은 스스로도 다음 달에 9차 당대회가 열릴 거다라고 신의주에 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2월 달이 이제 거의 확정적이긴 하죠. 그러면은 제9차 당대회는 이제 5년 만에 열리는데 네. 북한의 모든 정치적 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당대회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5년 동안에 당에 이제 지나온 것을 총화도 하지만 향후 5년 동안에 이제 가야 될 여러 가지 길들도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대외 정책도 발표를 하게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사거든요. 인사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주애가 그러면은 공식 직함을 받을 건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8차 당대회 때 2021년도죠. 8차 당대회 때 노동당 총비서라는 직책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1비서가 지금 비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비워져 있을 때 저거 혹시 김여정이가 그 자리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예. 이제 다들 생각을 지난 5년 동안 사실상 해왔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자리는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9차 당대회가 열리면 혹시 네. 김주애를 여기다가 앉힐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추측들을 전망을 하는 분들이 이제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조금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어리거든요. 우리 나이로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인데 예. 그 아이가 노동당 총비서 바로 밑에 제1비서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느 정도 급이라고 봐야 되나요? 노동당 제1비서라고 서열 하면. 2위죠. 서열 2위다. 서열 2위. 예. 네, 그거죠. 거의 뭐 국무총리급이라고 그렇죠. 봐야 그런 되고요. 만 정도라고. 13세 소녀에게 네, 네. 국무총리급을 줄 수 예, 있겠느냐 지금 예, 네. 당장은.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은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청년 동맹이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네. 그 청년 동맹은 14살부터 30살까지 남녀가 이제 다 거기에 가입하는 것이 청년 동맹입니다. 청년 동맹이 이제 미래를 책임지는 이제 세대잖아요. 예. 청년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청년 동맹회를 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이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청년 대장이라고 이제 칭호가 붙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주력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자신의 체제들을 이제 구축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청년 동맹의 대장으로 바로 이렇게 주기도 힘들 거예요. 나이가 너무 예. 어려서. 그래서 그쪽에서 뭐 한 2인자 자리를 주면서 노동당 뭐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나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1비서는 조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곤란할 거고 대신에 청년 동맹에서 어떤 직책을 부여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예. 생각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좀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부터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 얘기도 좀 나눠보죠.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한중 정상이 2개월 간격으로 상대국을 국빈 방문하고 새해 첫 정상 외교 일정을 함께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서 한중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중 수교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와 또 중국 정부 간에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고 예,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첫 외교 일정으로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중국을 이제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 건데 이번 방중에 담긴 의미는 뭐라고 보시나요? 예, 그것도 뭐 2달 만에 지금 가는 거잖아요.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에 이제 네, 두 정상이 만나는 거죠. 그렇죠. 2달 만에 가는 거니까 그만큼은 이제 양국의 어떤 그 국가 이익이 맞아 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 풀어야 될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공급망 문제도 있고 한한령 문제도 있고 또 서해의 불법 구조물, 불법 오론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또 한국과 중국 사이에 풀어야 될 문제가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고 하면은 어떤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뭐 대화의 물꼬를 좀 터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비핵화 문제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로 봐서는 중국과 좀 협력을 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좀 필요하니까 예. 이게 이제 우리의 이익이 좀 이제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중국으로서도 이제 한국이 좀 필요하죠. 특히 이제 다케이치 총리가 등장한 이후에 중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가 아주 지금 안 좋잖아요. 그 대만 유사시 그렇죠. 발언 때문에 그런 차에 좀 한국을 예. 좀 이렇게 끌어당길 필요가 있겠다. 게다가 이제 한미일 협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예. 한미일 협력이 결국은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가장 약한 고리가 한국이라고 중국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잡아 끌어당기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뭐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우리 대통령께서도 좀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라고 하는데 대만 문제가 지금 이제 굉장히 급한 이슈로 떠올랐잖아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 여기에 대해서 또 들을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국과의 이익이 서로 맞아떨어지긴 했는데 결국은 한중 간의 전략적 뭐라고 할까요? 관계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복원되는 그런 예. 이제 계기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것이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에 앞서서 대한민국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 그렇죠. 이런 입장을 먼저 밝혔어요. 네. 가뜩이나 지금 중일 관계 때문에 굉장히 국제적으로 민감한 네. 시기에 예. 우리나라가 과연 어떤 스탠스,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그렇죠. 중국에서도 굉장히 궁금했을 예. 텐데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것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1992년도에 중국하고 수교를 했잖아요. 예. 그 수교했을 때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데 그 공동 성명이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딱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하나는
지금 현재 중국요. 중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인정한다, 레코그나이즈, 승인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존중한다, 리스펙트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위성락 실장도 그 얘기를 하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대만이 중국의 일부 또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아, 그 뉘앙스도 약간 이게 다른 건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존중한다, 그렇죠. 인정한다 이건 완전히 그렇죠. 다른 얘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측의 입장은 하나의 중국이거든요. 예. 그리고 대만이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는가 하고 예.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늘과 땅의 그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1992년도에 우리가 공동성명에 발표했던 것처럼 양국이 공동으로 그 내용을 우리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동안에 이제 원론전 이끌었던 입장을 그대로 네. 좀 고수하고 그렇죠. 있는 수준이라고 그렇죠. 봐야 우리 되나요? 대통령, 우리 정부는 그 원론적인 입장을 그대로 지금 견지하고 고수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뭐 중국하고 대만하고 서로 다른 국가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할 때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예. 그 그대로 지금 나 하나의 중국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옛날에 했던 공동성명의 그 표현 그걸 가지고도 우리 대통령께서 그리고 위성락 실장께서 올바르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중국도 네. 기분 나쁘지 않고 아, 일본도 그럼요. 기분 상하지 않는 맞습니다. 예. 그런 중간 단계에서 적절하게 얘기를 한 것 같다라는 예. 말씀까지 듣고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 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구속 사유와 관련돼서도 대통령께서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없다는 점, 그다음에 도주 우려는 당연히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하는 것은 전쟁을 막는 것이 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국내 일반이적으로 대통령을 기소한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기소인지를. 정치 상황이 이런데 제가 1월 18일에 이 사건 구속 만기라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지금 구속이 돼 있고 제가 집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추후 제출하는 증거들 보시고 재판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선처해 주시기를 악망합니다. 예, 이어서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종근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구속기간 만료를 코앞에 두고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추가로 구속이 됐습니다. 자, 내란 특검이 이번에는 일반 이적 혐의로 추가로 기소를 했고 여기에 이제 법원이 영장을 받아준 거거든요. 18일에 원래는 이제 구속 만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일단은 풀리지 않고 구속 상태가 계속 유지되게 됐습니다. 네, 체포 저지와 관련된 에 대한 판결이 물론 그 전에 있긴 하지만 예. 그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그게 16일로 이제 그렇죠. 예정돼 있죠. 1월 16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예. 그래서 거기서 유죄를 받을 경우에는 당연히 구속이 계속 유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예. 이제 구속이 다른 건으로 또 이제 됐기 때문에 네. 6개월 동안은 구속 기간을 갖다가 계속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증거인멸 우려예요.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내서 군사 상황을 악용해가지고 계엄을 갖다가 선포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일반 이적죄를 적용을 했고 예.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인 분이 이제 접촉할 경우에 예. 이게 이제 말을 입맞춤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을 우려해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제 구속 기간이 6개월 정도 더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예상됐죠. 예. 예상됐던 일이고 민주당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것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 중에 하나가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 기간이 끝나서 풀려난다. 여기에 대해서 좀 공포를 좀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 중에 하나가 없어진 게 아니냐. 이건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지 않았는가. 너무 자명했던 일이고 한 가지 제가 좀 석연치 않은 건 저는 기본적으로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예. 이번 그 적용되는 죄는 다툼의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구속영장. 일반 이적 혐의에 대해서는 일반 이적 혐의. 지금 일반 이적이라는 문자 그대로 예.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원래는 외환 유치죄를 하려다가 외환 유치죄는 적과 내통한 그런 증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예. 일반 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인 드론기를 지금 띄웠다는 건 지금 민주당도 늘 주장하지만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적대적 관계를 계속 형성하면서 대화를 거부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적대적인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일반 이적,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 라고 표현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모순되지 않느냐는 거죠. 무인 드론기를 보낸 것을 북한이 이롭게 하는 어떤 죄다. 이게 저는 법상으로 그러니까 이 문자 그대로 예. 이어지지가 않는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예. 구속영장 청구가 실제로 청구를 했을 때 이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재판부는 어쨌든 뭐 증거인멸과 함께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지금 바라본 것 같습니다. 예, 법률 얘기니까 이제 법률 전문가인 두 분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일반 이적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래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장유미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구속 요건을 보면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돼 있는데요. 예. 보면은 이 사실관계상 이 무인기를 이 유엔 정전협정에도 위반되면서 무리수를 둬서 보냅니다. 그때 북한이 좋아했다기보다는 사실상 굉장히 세게 항의를 하죠. 그러면서 확보된 진술을 보더라도 그 반응을 보고 부의가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계엄과 관련한 상황이 무르익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떤 국가의 비상 상황이 이 상황으로 초래됐다. 예. 그러면 단시간적으로 보면 이 북한을 도발했다는 측면이 있어서 이게 이롭게 한 건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으로써 이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용산 근처에도 무인기가 막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보안이 뚫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 어떤 대적하는 의미에서 드론을 보냈을 때 유엔에서 바로 경고가 들어왔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 직전에 이런 행태를 계속했다는 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상당히 어렵고 위험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 평가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일반 이적죄는 함부로 적용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번 따져볼까요? 저희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서 GP를 무력화했어요. 예. 이거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거죠. 우리가 군사상 이익을 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밀히 그 행위만 놓고 보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국가의 고도의 통치 행위나 군사상 작전과 관련돼서는 일반 이적 갖다 들이밀면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말로 예를 들어서 뭐 계엄을 위한 명분을 얻기 위한 그 목적만으로 무인기를 보냈다. 그럼 그건 저는 일반 이적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그런 목적이 만약에 입증이 안 되게 되면 왜냐하면 이 규정이 미수 규정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적이 있게 되면 일반 이적을 적용한다는데 저는 이론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입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진술을 통해서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문건이나. 그 목적이라는 건 이제 북한의 무인기를 보낸 게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었다. 그렇죠. 그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밝힐 수 있겠느냐. 명분을 위한 것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컨대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추단하면 다 해당이 될 수도 있죠. 당신들 마음대로 예컨대 북한의 무인기가 여러 번 내려왔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응 수단으로 보냈다. 이거 외에 그럼 당신 사실 그때 상황을 보니까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는 목적도 있었는데 이거는 덧붙이면 안 되는 거고 그게 네. 병존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오로지 계엄 명분을 만들 목적만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예. 않으면 거의 모든 군사 관련된 군 통수권자들의 행동은 네. 이적죄에 해당할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북한과의 예를 들어서 뭐 합의를 통해서 뭔가를 해요. 그러면 그거 다 이적죄에 해당하는 거죠. 네. 군사훈련 안 하는 것도 이적죄예요. 왜냐하면 군사상 이익을 북에 주고 우리한테는 해야 하는 거니까. 그런 식의 시각을 들이밀면 예. 모든 행위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엄밀히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적죄 기소는
제가 봐도 좀 무리한 것 같아요.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좀 한 가지 놓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군사상의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로 그 군의 어떤 그 논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군사 작전은 합참을 통해 가지고 지시가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드론 사령부에게 대통령실에서 집중 연락이 간 거예요. 그럼 드론 사령관도 사실은 그 직전에 예. 자신들의 어떤 그 보안 유지라든지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드론 사령관을 안치고 이 안친 것 자체가 향후 드론을 통해서 북한을 도발하고 도발을 통해서 위기 상황을 만들기 위한 네. 그런 그러니까 인사부터 시작해서 작전까지 이것이 군의 정상적인 작전 지휘 체계를 따랐느냐 예. 이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일반적인 합참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그 소위 말하는 그 지휘 라인을 갖다가 타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따로 드론 작전 사령부와 함께 이렇게 작전을 수행을 한 부분들은 예.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의 또 중요한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예. 좀 그런 점에서 일반적인 군사 작전과 개를 달리했던 이 드론의 북한 침투는 분명히 이제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에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판단을 할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냈던 용산 대통령실의 내부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해당 사진들을 공개하면서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이게 곧 이제 허물어지면 기록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기록용으로 좀 제가 보관해 놨으면 좋겠다. 그런 데를 좀 찍어놔라. 그래서 보관을 해놓자 이렇게 하고 보통 이제 그 기관장이나 이런 데 작은 내실은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는 경우는 아마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저희가 볼 때는 작은 호텔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 안에 약간 놀라긴 합니다. 예, 강훈식 실장이 설명하기로는 이게 또 허물어지면은 그 기록들이 사라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진을 다 찍어놓고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이제 사진들을 공개했는데 그동안 소문은 굉장히 많았잖아요. 대통령실에 사우나가 있다. 설마 했는데 그 소문의 실체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예. 집무실 그러니까 근무를 하는 어떤 공간인데 침실이 내실을 이렇게 보니까 예. 이건 우리가 이렇게 그 상상하는 어떤 수준 예를 들어서 직무가 격해져서 예. 뭐 또는 야근을 해야 돼서 밤에 야근을 해야 돼서 잠시 눈을 붙이는 수준의 그런 간이 침대가 아니라 예.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본격적으로 저렇게 큰 사이즈의 어떤 침대가 예. 놓여 있는 그런 완전히 정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됐다는 점과 욕실 정도도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에 건식 사우나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좀 예.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데 또 여기도 제가 약간 좀 이게 그 뭐랄까요 비판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제가 갖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걸 굳이 이렇게 비서실장이 공개를 할 이유가 있었을까? 만약에 이게 이런 어떤 사진이 문제가 아니라 예. 지금 나중에 또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이것을 유용한 어떤 예산을 유용했다든지 적법하게 설치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었다든지 하는 어떤 문제는 정확한 어떤 문제 제기라고 할지라도 네. 이것 자체의 침실과 건식 사우나가 저 대통령 집무실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공유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하신 점은 그래 좋은데 이 공개하는 건 좋은데 이게 왜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게 왜 공개됐을까?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이셨어요. 네, 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범죄 사항이나 사실은 뭐 어떤 그 안보 사항이라면 당연히 공개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이제 그런 공식 라인을 통해서 수사 관계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발표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민적인 판단의 부분이라고 봐요. 어떤 범죄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통령은 24시간 물론 업무를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휴게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과도한 이 호텔과 같은 침대와 그리고 사우나 시설까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 누가 집무실 안에 사우나가 있습니까?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판단할 문제이지 네. 이 부분은 뭐 이걸 왜 공개했냐 또는 뭐 왜 비서실장이 공개했냐 비서실장이 공개하면 누가 공개합니까? 이게 수사 사항이면은 검찰이나 뭐 또는 뭐 그 특검에서 하겠지만 수사 사항도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비서실장도 예. 정치인이고 네. 또 정치인으로서 이거는 좀 선을 넘은 거 아니냐, 국민들이 판단해볼 문제 아니냐라고 제기를 한 것이고 예.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내용도 부적절하고 그다음에 지적은 뭐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 아니냐, 뭐 법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 사실은 저 사진 찍은 거 대통령 기록물일 수도 있어요. 대통령의 행정의 일환으로 하신 거잖아요. 지금 말씀 따르면 이거 역사적 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해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매번 그 생산하는 것을 기록물인지 여부를 다 결정할 텐데 예. 이거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보게 되면 저렇게 대통령 함부로 기록물도 공개가 되나요? 아니 그건 대통령 기록물은 이제 나중에 본인들이 생성할 때 그걸 기록물로 만약에 지정이 되게 되면 공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개하시게 되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 공개할 만한 것으로 본인들이 논의해가지고 정했다라는 것을 같이 해줬어야죠. 그런 부분 하나 있는 거고 예, 예.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사실은 7월 달에 이미 작년 7월 때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걸 재차 이렇게 또 나와서 비서실장이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정서에 약간의 수준 낮은 공격 아니냐 선거를 앞두고 이런 생각이 하나 드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기에도 과해요. 저 나온 거 자체를 보면. 그런데 지금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이 떨어져 있어요. 예전에 청와대를 보면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이 떨어져 있지만 예. 뭐 한 수백 미터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같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청와대 관저를 개방했을 때 나온 얘기들이 뭐냐면 네. 사우나 있고 드레스룸 있고 욕실 있고 다 있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대통령 관저와 저 집무실이 붙어 있었을 때하고 떨어졌을 때하고 시설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킹 사이즈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과한 건 있죠. 근데 저거를 정치적 공격 소재로 삼는 것은 그러니까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는 이미 나갔단 말이에요. 예. 2025년 7월 때 나왔는데 다시금 이걸 재차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비서실장이 나와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입니다. 예. 그렇다면요. 이번에 공개된 게 또 있습니다. 이른바 비밀 통로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공개가 됐거든요. 강훈식 실장도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이 비밀 통로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 비밀 통로가 바로 공개가 된 겁니다. 어떤 형식이었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지금 저 공간이 이제 비밀 통로라는 건데 외부에 있는데 옆에 보면 불투명한 판으로 가림막이 이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이제 누가 오가는지 잘 보이지 않았겠죠. 그리고 옆에 뭐 주차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고 저기는 이제 외부에서 대통령실 본관으로 이어지는 곳이라고 하던데 이 비밀 통로를 왜 만들었을까? 어떤 용도였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장윤미 대변인님. 1차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건 본인의 지각 출근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기자들 눈을 피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청와대가 구중궁궐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용산의 시대를 경청의 시대로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경청입니까? 왜냐하면 이 기물이 만들어진 직후부터 도어 스태핑은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비밀 통로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여기에 투여된 혈세 3억 원이 넘습니다. 3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예. 이것을 대통령실 예산으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국방부 예산이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예. 공금 유용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각 출근이다 언론인들이 이 부분을 취재하면 기소했죠. 주거침입이다 뭐다 해서 언론을 상대로 계속 수사하고 이랬습니다. 이게 소통입니까? 이게 대화입니까? 예. 그리고 아까 직무실에 사우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말 직무실에 자러 가는 게 아니면 이런 퀸 사이즈 침대가 왜 필요한 겁니까? 일을 한 겁니까? 쉬러 대통령이 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굉장히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둔하는 게 혹시라도 아니고 예.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저와 집무실이 붙어 있을 때하고 떨어졌을 때하고 예. 다소 다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렇게 침대가 있다고 해서 매번 거기가 잤다고 또 이렇게 단정하는 것도 이게 공격성 발언이죠. 왜냐하면 저분 물론 적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기서 매번 업무 안 보고 잤다는 증거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저런 거 있다고 해가지고 그 한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을 매번 저렇게 뭐 술 마시고 자고 이렇게 업무 하나도 안 했다. 네.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밀 통로 관련해서는 어떻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 저 부분은
도어 스태핑을 안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는 이 도어 스태 저거 뭐 허위 출근 때문에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어 스태핑을 안 하기 위해서 통로를 새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지각 출근 이런 게 아니고 지각 그런 거 출근을 했는지 안 가리려고 하는 게 했는지는 아니고 모르겠지만 오히려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기 위해서 그렇죠. 일부러 저걸 개인적으로 만들었다. 왜냐하면 이제 출입구가 그 한 곳이 중앙현관 한 곳이기 때문에 예. 실제 그 나오게 되면 기자들과 그 대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를 또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대면하면 질문하는 걸 또 일절 대통령이 대답 안 하면 그 또한 정치적 공격의 빌미고 그러니까 아예 출근 노선을 따로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적절한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게 매번 출근을 지각하게 해서 만들었다. 네. 이렇게 보는 것도 저도 안 맞는 거예요. 예. 지각 출근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청와대에 관저하고 그다음에 집무실하고 조금 떨어져 있긴 했지만 한 곳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각 출근에 대해서 국민들이 문제 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 세월호 때입니다. 세월호 때 비상 상황이 터졌는데 왜 집무실에 안 가고 관저에 그 오전 내내 있었느냐. 이 부분이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이 지각 출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용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관저와 집무실이 거리가 좀 있었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집무실에 일부 편의시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타당한 어떤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용산에 이전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국민들에게 출퇴근하면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라고 갔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소통하는데 맨날 늦게 와 대통령이 술 먹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 기자들이 취재했고 그걸 가지고 또 기자들을 갖다가 뭐 고소하니 뭐하니 겁박을 했죠. 그리고 결국은 이 비밀 통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가림막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언제 출근하는지를 모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용산으로 왜 이전한 겁니까? 이전한 이유가 뭐예요? 네. 결국은 용산으로의 이전이 물론 왜 이전했는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또 나오고 있지만 예.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라고 했던 용산 이전이 이 가림막으로 인해서 불통과 그리고 국민들이 일하는 모습을 갖다가 보겠다라고 했는데 예. 그럼 계속 관저에서 일하면 될 거 아닙니까? 뭐하러 집무실 만듭니까? 예. 그런 점은 집무실은 일하는 공간이고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 출근이 있는 거고 대통령이 쉴 때는 이재명 대통령도 휴가 내 곳입니다. 좀 그런 점에서 이 가림막이라고 하는 건 국민 기만이에요. 전형적인 국민 기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저도 예를 들어서 음주라든지 뭐 소문은 많이 있잖아요. 뭐 대통령의 음주 습관이라든지 또는 지각 출근과 관련돼서도 계엄 직전에 몇 개 언론사에서 계속 그 체크를 하고 기사화하려고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대통령의 모든 일정은 다 공개가 돼야 되는가 행보는. 예. 1번만 하더라도 도어 스태핑이 완전히 관습화돼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그러니까 관저에서 이제 그 집무실로 가는 과정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그 과정에 몇 분의 그 걸음걸이에서 꼭 기자들이 아침마다 질문을 하게 돼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일본도 대통령을 만나는 사람들을 전부 다 공개하지 않아요. 대통령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만나야 될 사람들, 면담해야 될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예. 대통령도 좀 기자들이나 혹은 또는 다른 직원들의 어떤 눈에 띄지 않게 이동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그런 어떤 필요성으로서 전화 통로 하나가 저는 충분히 존재 가치가 전혀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 소통도 충분히 함께 했으면 이런 어떤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뭐 교수님 지적하셨던 어떤 부분들에서 사실 미흡했던 부분이 분명히 하거든요. 그래서 100% 비밀 통로가 무조건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예. 우리가 너무 단정적으로만 몰아가는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장유민 대변인님께서 앞서 짚어주셨는데 네. 이 예산을 대통령실 예산이 아니라 왜 국방부 예산을 끌어다가 이걸 설치한 건가?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저는 대단히 아쉬워요. 그러니까 왜 그 관저에도 무슨 공사가 있고 예. 그 부분 뭐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다는 어떤 부분이라든지 또 이 통로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저는 공개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적법한 어떤 절차 국방부 예산이 아닌 그야말로 대통령실 예산으로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 장소가 원래 이제 국방부 그 건물이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경계가 좀 허물어졌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런 어떤 철저하게 하나라도 적법하게 하려는 어떤 마인드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폭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녹취도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였는지 먼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누가 못하니? 도대체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근데 이거 제가 보고를 안 들었던 게 요즘 의원님께서 뭐 연합 같은 거 이제 처음에 보고하고 그거 그대로 받아 쓴 건 아니에요? 기사는 보고할 필요 없는데 이게 지금 똑같은 기사니?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보고 안 했어요.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서? 이름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아니라 그냥 어디 행사에 참석했다. 그런 거는 상관없는데 지금 이거는 나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이제 판단하지 마. 네 머리 갖고 판단해갖고는 안 돼. 네가 무슨 그게 머리라고 판단을 하니? 도대체 몇 번 얘기 알아듣니? 기사 있는 대로 검색해서 보고하는 얘기를 도대체 몇 번을 써야 되니? 예, 정말 귀를 의심케 하는 폭언을 이제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자신의 보좌관에게 이제 했다는 그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걸로 이제 경찰에 고발되기까지 했는데 그동안의 이해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 논란은 보통 이제 정치 성향 문제로 불거졌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인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마음 아프죠. 인턴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턴 그러면은 뭐 대학생들이 온 걸로 생각하지만 국회 인턴은 사실상 직원을 늘려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젊은 층의 이제 직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예. 여기서 경력을 쌓아서 비서관이나 이제 정식 보좌진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인턴에게 이렇게 폭언을 갖다가 하는 사람,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도 국회의원들의 갑질 논란 때문에 지난번에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도 낙마를 했는데 네. 이거는 뭐 거의 인격 모독 수준 아닌가요? 거의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이 사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보좌진들도 이런 유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증언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런 분이 장관을 할 그런 인성을 갖춘 분이냐. 물론 우리가 인성 좋은 분을 장관에 앉히지는 않습니다. 그거 네. 별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국회의원을 갖다가 몇 선씩 지내신 분이 이런 식의 그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라면 네. 과연 업무를 볼 때 어떻게 업무를 볼까? 이게 국민들 눈높이에 과연 맞을까? 좀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렵게 상대편에서 모시고 온 분 아닙니까? 예. 국민 통합을 위해서 모시고 왔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과거에 갑질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분이 과연 장관까지 갈 수 있을까, 청문회까지 과연 가기는 할까, 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사퇴 요구가 계속 좀 빗발치고 있는데요. 어떤 목소리 나오고 있는지 먼저 듣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뭐 뉴스를 보고 이렇게 막 제 가슴이 다 울렁거릴 정도로 네. 이 정도의 이 언어 그 막말이면 정말로 오히려 진짜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한 수준이다. 대통령이 결단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결단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제가 아는 강훈식 실장이라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해훈 전 의원께서 그렇게 소리 지르거나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을 제 스스로도 봤고 또 그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저런 사례가 무수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장관직을 맡을 그런 자질이 되겠느냐, 자격이 있겠느냐. 예, 그동안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로 이해훈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에서마저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처음으로 좀 나왔거든요. 기류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더라도
대통령으로서도 이 부분은 도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 지금 아마 이해운 후보자가 갖고 있는 이제 장점이란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정책적인 기능 면에서 확장 재정과 관련해서 이른바 레드팀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분들에 대한 어떤 대리적으로 어떤 정책 균형성을 맞춰 나갈 수 있다라는 점은 좀 분명히 있고, 그 부분과 이제 형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게 저울질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이른바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을 후보자가 정말 돌파해낼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은데 네. 민주당에서 이제 장철민 의원이 사실상 지금으로선 좀 유일하게 낙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이고 본인도 또 보좌진 출신이기도 합니다. 예. 더 이제 감정이 이입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헤아려지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하지만 이 해당 직원분한테는 정말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해운 후보자께서도 거듭 그 마음이 풀릴 때까지, 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과의 메시지, 목소리, 그리고 진정성을 담은 그런 부분은 계속 행보를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한 태도를 검증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기준으로는 청문회에서 검증을 받는 것이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당 대변이니까 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누구나 교수님께서 국민들에게 대신 얘기해 지탄받는 주신다면, 네. 그런 상황인데 글쎄 제가 대통령이면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일 것 같아요. 어렵게 모셔왔잖아요. 그것도 네. 상대 진영에서 반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반발했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셔와서 국론 통합, 맨날 현금 써가지고 우리나라 국가재정 거덜난다고 비판을 해왔는데 그러면 진짜 어떻게 보면 나라의 곳간 열쇠를 맡긴 거 아닙니까? 예. 상대방 진영에 계신 분에 그분을 모셔와서 어렵게 모셔왔는데 그분의 흠결이 이제 드러나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안 되겠는데요라고 대통령 입장에서 얘기가 참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도 참 마음엔 안 드는데 그렇다고 해도 대통령이 그런 큰 결단을 내려서 보수 인사를 영입해서 이렇게 장허까지 시키는 마당에 뭐 안 됩니다, 나가세요, 이제 아주 눈높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예. 민주당 입장에서 곤란스럽고 결국은 후보자 본인이 결단을 해야 될 문제 아니냐. 예. 대통령에게 더 이상 눈을 끼치지 않는 뭐서 이거는 뭐 후보자가 결단을 해야 될 상황이지 모셔온 사람이 논란 생기니까 우리 이제 그냥 가세요라고 네. 얘기하기는 참 곤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강훈식 실장도 도전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네네. 일단 당장으로서 청와대에서는 지명 철회를 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잘못된 길이라고 판단하면 빨리 되돌아와야 됩니다. 이제라도 지명 철회를 해야 그럼요. 된다. 대통령실은 지금 두 가지를 놓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준을 놓치고 있어요. 강선우 여가부 장관 사례를 한번 보죠. 그 강선우 여가부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얻었어요. 네. 의원들이 이렇게 갑질을 하는구나. 보좌관들이 냉가슴처럼 정말 고통스러워했구나. 라는 사실을 다 깨달았잖아요. 예. 여가부 장관 후보자 왜 낙마했습니까? 쓰레기 버리러 시켰다고 낙마했습니다. 변기 수리하라고 그렇죠. 변기 수리도 그렇고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구나. 네. 사실은 보좌관들이 이제 더 이상 참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분위기가 이제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표현들은 네. 이건 범죄 행위예요. 이건 범죄입니다. 세 가지 혐의가 있어요. 하나는 협박죄, 형법 제283조,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입니다. 네. 두 번째,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위반. 세 번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했을 거예요. 저게. 그러면 모욕죄가 성립이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했으니까. 이런 정도.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은 범죄는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범죄로 의율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직권남용죄 운운했지만 그러나 범죄까지는 안 됐습니다만 이 폭언은 범죄 행위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검증을 제대로 하고 있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갑질은 김병기 의원으로 연결되면서 이게 점점 더 공론화돼 있어요. 예. 지금 일부에서는 의원들 선서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절대 갑질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렇게라도 해서 지금 의원회관 내에서의 이런 직장 괴롭힘을 없애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강선우 의원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혜원 의원 사실 소문 다 났거든요. 이미 오래전부터. 어떤 소문? 그 보좌진이 몇 개월을 견디지 못한다. 굉장히 빠르게 교체가 된다. 예. 이런 폭언들이 늘 일상화돼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아까도 모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김재원 전 최고가.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공공연한데 아니 그것조차도 검증을 못했다. 마지막으로 철학이 다른 사람을 굳이 데려와서 이게 도전입니다라고 미화하는 것도 저는 대단히 포장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혜훈 의원이 KDI 출신인데 지금까지 3선 동안 주장했던 걸 쭉 보면 확장 재정 안 된다였어요. 국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통령은 확장 재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철학이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진영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네. 김대중 대통령도 김중권 지금 영남 정치인을 비서실장으로 데려온 거니까 진영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철학이 다른 지금까지 경제 철학을 그렇게 지금 일관성 있게 말씀하셨던 분이 자신과 전혀 다른 경제 이 정책을 주장했던 사람을 굳이 데려온 것 이것도 지금 원칙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 되돌릴 시간 아직도 있습니다. 청문회 전에 되돌려야지 네. 점점 더 잘못된 길로 빠져들다가는 돌아오는데 시간만 걸리고 예. 국민들부터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제 이종건 평론가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검증도 부족했고 이제 철학적인 것도 맞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혜원 후보자가 사실은 국민의힘 인사였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공천도 한 5번 정도 받았고 국민의힘의 전신 포함해서 한 3번 정도 국회의원까지 지냈었고 그동안에 왜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검증을 하지 못했느냐. 결국에는 제 얼굴에 침 뱉기 아니냐. 이런 좀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검증에서 결론적으로는 부실했죠. 제가 보더라도. 그런데 그 이후에는 국민이나 시민의 선택을 받았어요. 예. 그런 선출 과정과 이런 임명 과정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선출직과 임명직의 검증의 잣대는 좀 다른 건가요? 검증의 잣대가 아니고 과정이 다르죠. 과정이 그런데 다르다? 선출직은 그래서 거의 선출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검증을 잘못해서 공천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지명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자 국민의힘 잘못했다고 쳐요. 잘못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민주당이 그러면 지금 이거 지명 철회해달라고 대통령께 때로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국민의힘이 잘못했어요. 결과론 이런 분이 3선까지 했죠. 3선 처음부터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3선 마지막에 2017년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2017년도에만 저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어쨌든 저희가 전반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희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거 대통령께 따라가 가지고 이런 인물인데 이거 지명철회 하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저는 장윤미 변호사님과 견해를 같이 해요. 이게 이분이 재정에 대해서 긴축하자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 철학을 갖고 예. 대통령의 기획 예산처를 갖다 국무총리 산하로 넣은 부분은 저희가 볼 때 재정을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건 아니냐, 견제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내부에서 그런 견제 역할을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나온 여러 가지 문제들은 국민 상식에 취한 거잖아요. 그럼 강훈식 실장의 얘기는 이건 국민 상식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예. 아니 대통령이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국민의 정서와 상식에 도전합니까? 그런 인사를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 말씀은 아마 뭐 재정과 진영에 관련된 말로 제가 선회하겠는데 어쨌든 지금 만약에 이 인사를 계속 지명철회 없이 간다 그러면 예. 강훈식 실장의 얘기는 국민 상식과 정서에 도전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지금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도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거의 1일 1 의혹으로 논란이 컸었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결국에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전직 동작구 구의원들이 이제 탄원서를 냈고 그 내용들이 좀 공개가 됐는데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부인에게 돈을 건넸다는 거예요. 그러고 결국에는 이제 돌려받았다라는 건데 그 탄원서 내용을 보면 시간, 장소, 동호수 이런 게 다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 김 전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좀 들여다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 일단은 일방의 주장이긴 하지만 예. 상당히 내용이나 이제 내용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 장소, 상황 예. 굉장히 이제 상세하게 묘사가 돼 있거든요. 이게 보면은
거의 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거 사실이다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물론 돈을 나중에 돌려줬다고 하지만 이거 자체가 이미 뭐 불법 정치자금 아닙니까? 그것도 예. 공천권을 가진 어떻게 보면 지구당 위원장 또는 현역 국회의원에게 해당 구의원들이 현역 국회의원 이제 이번 선거니까 총선이니까 정치자금 받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공천을 빌미로 해서.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렇죠. 예.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뭐 법례를 보면은 이걸로 이제 유죄 처벌을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 대상이고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 아마도 이제 그 의원직을 내려놓을지도 모르는 뭐 그런 상황까지 처할 것 같다. 네. 이런 위기감이 뭐 이거는 단순하게 김병기 의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이제 강선우 의원에서 김병기 의원, 김병기 의원에서 또 이제 공심위까지 왔었잖아요. 거기다가 김병기 의원의 이제 개인적인 예. 물론 이제 부인이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인이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면죄부를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기 의원이 빨리 해명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해명이 안 되면 저는 뭐 의원직을 갖다가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이제 수사를 받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해명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건지 어떤지는 예. 뭐 좀 더 이제 김병기 의원의 해명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얘기로는 돈을 줬는데 다시 다 돌려받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돌려받은 시간이 사실 몇 달이 넘었죠. 3개월에서 5개월 사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 기억에 2010년도 초반, 2010여 년도에 그 모 의원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 9일 만에 돌려줬어요. 공천왕국을 받았다가 물론 액수는 큽니다. 억대였어요. 그 신문 처보면 나올 겁니다. 그분 1년 6월 실형 받았습니다. 9개월 동안 9일. 9일 동안 예. 갖고 있었다가 그 다시 말은 뭐냐면 돌려줬는데도. 이걸 내가 그 애당초에 이 불법한 돈인 줄 알면서 돌려주려고 했는데 예. 여러 사정 때문에 못 돌려줬으면은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가질 의사가 없었던 거죠. 아. 받을 의사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받을 의사가 인정되는 이런 정황들이 있다 그러면 예. 그거는 사실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그 사이에 뭔가 사정 변경이 있었겠죠. 네. 예를 들면 사이가 안 좋아졌다거나 그래서 예. 문제가 될 법하니까 돌려줬다거나 아. 이렇게 보는 시각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만약에 돌려줄 수 있으면 그 지역 내에서 같이 활동하는 시도의원들이라는 거, 시의원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의원이죠, 구의원. 예. 그렇다면 구의원들한테 못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가 상정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갑자기 돌려줄 이유가 생겼겠죠. 그 말은 뭐냐면 원래는 가졌다가 네. 돌려줄 사유가 생겨서 돌려준 거죠. 그렇다면 이건 받았던 내 돈이 됐고 그 다음에 돌려줘서 제 돈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가진 게 돼요. 받은 게 되기 때문에 네. 저 부분은 법적 처벌이 됩니다. 다만 처벌 구속 요건이 이제 뇌물은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 때가 2020년도이기 때문에 예. 실제 시도의원들, 구의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공천 시즌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천원금인가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수수죄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안 하는 것도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가 돌려주더라도 며칠만 있다가 돌려주면은 이거는 충분히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며칠인지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 며칠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나는 받을 의사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얘가 놓고 갔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돌려주는 게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내가 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받았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만은 예. 받아서 갖고 있다가 뭐 못 돌려줄 사유도 없는데 이후에 돌려줄 사유가 추가 발생해서 돌려주게 되면 네. 그건 돈을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준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편 그 의혹이 사실 지금 처음 나왔다기보다는 앞서서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이 전 의원이 이 부분을 좀 공개를 한 바가 있어요. 그때 당시 뭐라고 했냐면은 진술서를 그때 당대표실에 제출을 했는데 당시 후보자 검증위원장이 김병기 원내대표였고 결국에는 그 선에서 이제 묵살이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당사자한테 이런 부분을 뭐 미리 방어하기 위해서 아니 뭐 이런 의도로 준 것이 적절하느냐 이렇게 공세를 펴시던데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일단 투서 형식으로 당대표실에 접수가 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사자한테 확인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보좌진이 김현지 실장이었던 거죠. 보좌관이 그러면
이게 이런 투서가 들어왔고 의혹 제기가 있는데 어떤 입장인 거냐,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길 바란다라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이 부분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보여지고, 일단 김병기 전 대표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거 문제가 되는 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의 가능성으로 열어둬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 해당 지역의 구의원들이 뭔가 어떤 걸 부탁하거나 본인의 공천을 청탁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시즌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네. 오히려 총선 전이라서 총선을 채비하는 주자들에게 돈이 필요한 시점이었죠. 그러면 그 돈을 받았다가 바로 돌려줬는데 어쨌든 시차가 있지만 이 부분이 뇌물이나 이렇게 의율하기는 어렵고, 지금 뭐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여금 형식이라는 주장을 할 가능성도 있고, 이렇다면 그 시시비비는 좀 가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제가 하나만 짧게 설명드리면 예. 저게 당대표실로 갔어요. 저런 투서가. 그러면 투서한 사람을 불러서 또는 전화해가지고 확인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투서 전체 자체를 만약에 투서 혐의자한테 줬다. 그러면 증거인멸하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 수사기관에서 보면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실에 가서 당대표가 뜯어봤든 뜯어보지 않고 윤리심판원으로 갔든 윤리감찰단으로 갔든 예. 이게 그 후보 검증위원회 당사자한테 갔단 말이에요. 그 문서 자체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투서 들어왔는데 당신 확인해 보세요라고 또는 해명하세요라고 전화로 가능하겠죠. 네. 근데 어떻게 거기에 미주알 고주알 장도 다 나오는 문서 자체를 그 해당 혐의자한테 줍니까? 그다음에 그 저기 AB라고 언급되고 있는 이 사람들 불러가지고 한 번이라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물어보지 않았다 그러면 진실규명할 의사가 없었다고 저희가 의심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 말씀을 저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당연히 당사자한테 묻는다. 맞아요. 그러면 이쪽 당사자만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문제제기한 쪽도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쪽을 다 들어보고 이게 혐의가 없다거나 이게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존재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밝혀진 건 지금 피해자들은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지금 가해자격인 김병기 의원에게만 이 내용이 갔다고 한다면 이건 은폐하라라고 아예 한 상황이고요. 지금 내용을 보면 예. 새우깡 뭐 특정 과자의 봉지에 전달됐다, 돌려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적법한 과정이었다면 이렇게 어떤 과자 봉지에 담겨서 돈을 돌려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또 아예 이 총선에서 제가 느껴지는 게 구의원이 지금 그 공천에 관여된 국회의원에게 줄 돈은 시가가 아예 있나 봐요. 2천만 원 뭐 이렇게. 아니 부인이 돌려주는 것도 500만 원 너무 적다. 뭐 2천만 원 너무 적다. 이게 너무 적다라는 말은 이 구의원이 줘야 될 돈은 어느 정도다라는 것이 이미 매겨져 있는 게 아니냐. 매관매직의 완전히 어떤 전형 아니냐. 그러면 강선우 의원이 1억 받았다는 것과 김병기 의원이 지금 부인을 통해서 2천만 원씩 받았다는 건 저는 이게 민주당의 문제 아니겠느냐. 하나의 어떤 의원만 문제가 생겼다면 모를까.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구나 자신의 시의나 혹은 군이나 이렇게 해서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에게 공공연히 이렇게 받았던 게 아니냐. 저는 그 국민의힘이 이것과 관련돼서 특검을 주장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혹여나 이런 사안들이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봐 아주 단호한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요. 또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공천원금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전격 제명 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지금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한무서 좀 살려주세요. 그게 딱 결과가 나자마자 그게 실시간으로 이제 다 전달이 되고 김경이 전화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의원님께서 지금 해결해야 되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게 원칙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정말 이런 사람이 진짜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예. 일단 강선우 의원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자진해서 이제 탈당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제명 조치까지
이제 했잖아요.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라는 판단에서였겠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SNS를 통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당시 김경 시의원을 공천하는 과정 중에 본인의 지역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어떤 입장을 내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배제됐다라고 했는데 예. 향후 그 해당 공간위의 회의록을 봤더니 김경 의원을 좀 적극적으로 추천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났고 그렇다면 네. 해명 자체가 거짓으로 좀 읽힐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는 단순히 탈당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향후 복당을 하더라도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징계 차원의 어떤 출당 조치를 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 나중에라도 또 복당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정확하게 좀 중징계로 마무리를 했고 이런 근거는 당규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이제 복당의 길은 원천 차단인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복당을 할 때 기본적으로도 상당히 까다롭게 그 요건을 보거든요. 현재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탈당을 하게 된 그리고 출당 조치가 이루어지게 됐던 그 경위 같은 게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복당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강선우 의원이 이번에 이런 중징계를 받은 이유는 사실 이제 거짓 해명이 결정적인 계기였다라고 이제 꼽히는데 이제 회의록을 봤더니 기존의 해명은 공천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 오히려 단수 공천을 줘라라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강선우 의원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 회의록이 뻔히 있는데 곧 드러날 거짓말을 왜 했을까요? 지금 자신이 해명을 한 것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거를 지금 모르고 있을 정도로 공경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의록에 있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했을 때 그다음에 돌아오는 어떤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아니냐. 네. 그래서 그때그때를 지금 모면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민주당의 제명은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동지는 비를 함께 맞는 것이다라고 예. 이야기했던 정청래 대표도 떠오르고요. 강선우 의원 지난번에 여가부 장관 시절에 옹호했던 사람들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도 사실은 많은 의혹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제명 조치는 당의 불똥이 떨어질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주장을 했지만 이건 당 시스템의 문제다. 누가 보더라도 강 의원이 저렇게 애원을 했는데 지금 그 전화로 아까 그 대면상으로 녹취상으로는 김병기 의원은 그거 빨리 돌려주라고 했다. 네. 이렇게 대화가 된 다음 날 공천이 단수 공천이 돼버리잖아요. 예. 그럼 그 과정이 이 두 사람이 개입되는 것 이외에 이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이 대체 어떻길래 공공연하게 이런 돈이 오가면서 이 공천이 하룻밤 만에 바뀔 수가 있느냐.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어떤 뇌물수수 뭐 이게 아니라 당의 어떤 시스템을 사실은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전히 지금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어요.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달려가서 울면서 읍소하면서 살려달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조언을 구하는 듯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시에 이건 문제가 있다. 도와줄 수 없다. 컷오프 해야 된다. 이런 강경한 입장이었던 것처럼 녹취상에서는 느껴졌는데 다음 날 완전히 좀 달라진 것 같은 심지어 그 회의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공관위 간사였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불참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그 당시에 김병기 그 당시 간사가 예. 뭐 일정이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본인은 어쨌든 돈을 받았다는 내용을 그 전날 들었는데 네. 관련된 공천이 그 다음날 이루어지는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는 간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거죠. 방기한 거죠. 네.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당 당사 지역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 들어가가지고 컷오프 대상을 갖다가 이게 좀 이 부분 평판이 좋으니까 꼭 시켜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은 굉장히 이거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시 공천에 해당 당사 그 지역 위원장이 네. 그 수현역 의원이 과연 공심위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는 제적 대상인데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컷오프 대상이었던 사람을 갖다가 돈도 안 돌려주고 네.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당시의 공심위가 조금 뭐랄까요 좀
편법적으로 운영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저는 김병기 의원이 왜 녹취를 했을까? 이 말은 뭐냐면 녹취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이게 지금 공개된 녹취가 이제 김병기 의원이 뭐 스스로 그렇게 알려져 녹취를 했다고 있으니까 알려져 있으니까요. 녹취를 한 이유가 뭘까가 굉장히 궁금한데 예. 왜냐하면 본인이 녹취 안 하고 그 강선호 의원 불러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우리 공천 못 줍니다라고 그냥 그대로 갔으면 돼요. 그런데 네. 녹취를 하게 되기 전에 공천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수 있죠. 어떤 상황을 예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뭐 누군가 공천을 오더했거나 네. 또는 공천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선 벌어지고 그럼 나는 이거 공천 주기 싫은데 난 내 뜻이 아니야. 나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나는 이거 면책받아야 돼. 그래서 녹취를 결심했겠죠. 그리고 녹취를 했어요. 그럼 녹취 내용에 따르면 공천에 안 갔어야 되는데 공천에 갔죠. 예. 그렇다면 녹취를 한 다음 날 공천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사실은 그 이전에 공천은 결정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김병기 더 이상 이제 원내대표는 할수 있는 게 없었을 일부러 애써 거다. 불러가지고 예. 전화통화도 아니고 본인의 면책될 수 있는 증거를 남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녹취를 하도록 만든 상황이 먼저 벌어졌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민주당에도 좀 자체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일부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이 항소 기한 마지막 날까지 고심을 하다가 결국에 나온 게 일부 항소. 이제 전부 항소가 아니고 어떤 건 항소하겠다고 하고 어떤 건 포기하겠다고 하고 이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 이런 고민을 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박찬호 네. 교수님. 일단 검찰이 이렇게 그 일부 항소를 하는 경우는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어떻게 1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면 전체 다 항소를 하든지 네. 아니면 항소를 갖다 포기하든지 이러지. 지금 보면은 박지원 의원은 항소하지 않고 네. 서훈 전 실장하고 김홍희 당시 전 청장만 지금 항소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월북이라고 발표했던 게 조작이었다라고 해서 기소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난 내용을 보면 문서 폐기 없었다. 원본이 존재했기 때문에 첩보 원본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정보를 취합해서 판단을 월북으로 했는데 네. 이걸 판단을 갖다가 근거로 해가지고 처벌을 하는 것은 이제 그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의도적으로 월북으로 몰아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판단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지금 소위 말하면 기소됐던 본질을 갖다가 무죄를 낸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서훈 전 실장하고 김홍희 전 청장만 항소를 했냐? 면피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일종의 지금 소위 말해서 월북 시도라고 하는 게 명확하지가 않은데. 그걸 갖다가 마치 월북 시도였던 걸로 판단된다라고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명예를 갖다가 실추시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표를 하게 된 과정에서 실제로 발표한 해양청장 네. 그리고 그 과정을 지휘했던 서훈 전 실장 요 두 사람만 이제 항소를 한 거거든요. 예. 결국은 본질은 이미 이제 검찰도 이거 유죄 못 받겠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두 사람만 항소를 한 거는 결국은 뭐 우리 노력했어요. 예.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면피성 항소 아니냐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예, 거죠. 우리가 항소 포기는 얼마 전에 그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검찰이 한번 홍역을 세게 당했었잖아요. 아마 그런 점도 좀 의식이 됐을까요? 일종의 좀 절충점을 찾은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수사팀과 이 공소유지팀 입장에서는 전부 항소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검찰의 지휘부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해가지고 결정된 사안은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기적 관계에 있는 중에 일부만 항소하고 일부 항소하지 않았다는 거. 예. 저는 교수님 의견처럼 대단히 이상하게 느껴진다. 알겠습니다. 오늘 토요와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